한국어 사전에 나온 끼침의 의미는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 어떠한 일을 후세에 남기다, 기운이나 냄새, 생각, 느낌 따위가 덮치듯이 확 물려들다 여서 생각보다 다중적이다. 결국 끼침은 연결된 존재들 간에 일어나는 일을 해와 은혜로 규정하는 도덕적인 판단을 담을 수도 있지만 역사의 기억일 수도, 주변의 존재들이 일으키는 내 몸의 반응일 수도 있다. 이제 의존이 두려운 사람들, 노화와 질병이 두려운 사람들,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이상한 큐어의 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끼칠 몸의 반응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기를 바란다. 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 오프닝으로 어쩌면 이상한 몸 추천사의 일부를 읽어드리면서 시작했는데요. 의존과 노화, 질병이 두렵고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죽기를 바란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은 어렵지 않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노화의 범주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으며 일생생활이 힘들 정도의 질병이나 통증은 없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프레임의 척도 위에서 본다면 정상성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도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혼자 알아서 살라고 말하는 사회에서 패기침이 두렵고 정상성 안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예측할 수 없고 통제될 수 없는 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의존하게 됩니다. 장애와 고통, 성장과 노화로 변화하는 몸에 적응해 나간 그녀들의 지혜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만 존엄을 지켜나가는 태도가 우리에게도 유효한 삶의 기술인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도 모르게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추천사 말미에서처럼 이 책이 청취자분들에게 또 독자분들에게 몸의 반응을 일으키기를 기대하며 오늘 딸바 책방 시작합니다. 오늘의 책인 어쩌면 이상한 몸은 직업도 장애도 건강상태도 다른 10명의 장애 여성들이 비정상성과 여성으로 규정된 몸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온 자신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통증과 성, 양육과 노동, 탈시설과 독립까지 비장애인의 눈과 정상성 프레임으로 잘려나갔던 이야기들은 그들의 말과 글로 비로소 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책인 만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몸,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상성 프레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로 확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짤바 책방도 함께 책 이야기를 해주실 게스트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요. 바로 장애 여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장애여성연합 상임 대표로 계시는 박현경님, 또 연합부설 기관인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계시는 오남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바쁘신 중에도 저희 이렇게 딸바 책방 출연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잠깐 두 분 인사 간단하게 청취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초대해 주셔서 저 역시 감사합니다. 저는 딸바 책방을 또 이렇게 처음 접하게 되네요. 예. 저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상임대표로 있는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와, 대표님. 네, 저는 지금 방금 소개해 주신 박혜경 대표님이 계신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는 오남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와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이제 다루기로 했을 때 제 섭외가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비장애인 여성을 모셔야 되나 아니면 장애 여성분을 모셔야 되나, 어떤 분이 더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다가 유튜브 채널 보면 풀안에 에이블에서 문혜준 대표님이 출연하신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국 여성 장애 연합 단체를 알게 됐고, 그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가 오늘 다룰 주제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얘기, 또 본인들의 얘기를 정말 잘 해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섭외 요청을 드리게 됐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좀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부탁드렸는데, 이 여성 장애인 연합이나 이제 상담사 선생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이게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들을 주로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요, 1999년에 여성장애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얘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국가에 우리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체였죠. 그래서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99년에 여성장애인 인가를 받은 단체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이제 법인단체로서의 인가를 받고, 지금은 현재 전국의 11개 지부와 그다음에 청각여성회라는 한 개 회원단체로 같이 여성에 관계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큰 조직이네요. 예, 그렇죠. 그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잠깐 얘기하셨지만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성장애인의 전 세계적인 생애에 걸친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담는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방금 소개하신 뭐 자립, 노동,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출산과 모성권, 그다음에 탈시설까지 저희가 여성장애인에 해당되는 모든 생애 전반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성폭이든 가정폭력이든 여성장애인으로서 겪게 되는 폭력에까지 같이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장애 여성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개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될까요? 사실은 한국자가 붙은 전국의 유일한 여성장애인 단체니까요. 그러면 뭐 보통 뭐 상담 시설이나 뭐 복지기관과 연결보다는 정책 자문이나? 아니죠. 저희는 상담 시설도 자체 내 전국 지부에 8개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피해자 보호 시설, 그다음에 쉼터,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다음에 그들의 교육을 돕기 위한 뭐 야학 교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평생 교육 사업 센터, 그다음에 이제 그 장애인 보호 작업장처럼 해서 뭐 두부도 만들고 뭐 이런 여성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로 가능한 하죠. 다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자가 붙은 일은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책임과 함께 그거에 따라 또 막중한 무게감도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상담 선생님 상담소에서 어떤 일을 좀 주로 하고 계신지. 네, 저희는 이제 연합이 1990년도에 설립이 되고 저희 상담소는 2001년에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차별과 편견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여성들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문제에 맞닥뜨린 분들을 위해서 피해자 인권을 좀 보호하고 폭력 예방 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좀 의료적이나 법률적 지원도 가능하고요. 수사 지원도 또 가능하고요. 뭐 수사할 때 뭐 저희들의 동석이 필요하면 함께 가서 조사를 받는데 함께 동석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가 이제 보호시설에 입소를 원할 경우에 또 보호시설 연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서 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심리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 뭐 프로그램이나 상담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폭력 전화번호 하면 뭐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를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혹시 장애 여성분들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전화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도움을 받는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1366은 어쩔 수 없이 비장애 여성 네. 위주의 가정폭력이나 그다음에 성폭력을 다룬다면 저희는 여성장애인 그 특수성과 그다음에 장애 감수성을 같이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1366이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장애인들이 그쪽을 찾아갔을 때도 저희 쪽에 연계를 해주고 우리가 같이 동행을 하게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 거군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은 장애라는 부분이 낯선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외국인을 만나서 길을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고 도망가듯이 장애인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을 좀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지? 이 사람의 장애 특성도 모르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뭐 발작이나 경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랬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136 쪽에서는 저희와 연계를 더 밀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렇죠. 부분. 그럼 이제 그런 장애랑 이제 성폭력이라는 가정폭력이라는 특수성이 결합이 돼서 저희가 더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언뜻 떠올 때는 그렇게 대단히 다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굉장히 양상이 다르거나 훨씬 더 어떤
전문적이거나 섬세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 영역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장애가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느냐와 이 사람의 장애 유형이 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살아온 삶이 쉽게 말해서 장애인의 삶을 살 때 교육 수준이 어땠느냐, 아니면 가정 형편이 어땠냐까지 우리는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지, 나중에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보호시설을 통해서 쉼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트레이닝을 시켜서 다시 사회라는 곳으로 자립을 시켜야 되는 것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양상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비장애는 일정 부분의 교육이 동일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아무 제약 없이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낳거나 아니면 부부 생활을 문제 없이 했다면, 장애 여성은 사실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장애로 인해서 차별을 겪고, 그리고 그 차별 안에서 교육도 못 받고, 그 교육이 낮으니까 일단은 빈곤에 그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빈곤의 늪에서도 빠져나올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남을 두려워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성향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자존감 자체가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약하기 때문에 큰 조건의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갖는 거죠.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아, 숙연한가? 아니,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비교하면 사실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 선상이 틀리거든요. 다수와 소수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해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해주고 계신 일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 어떤 분들이 오셔서 오늘 얘기해 주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처음 이제 팟캐스트 좀 출연을 좀 드렸는데, 혹시 처음에 출연 제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저는 또 어떻게 좀 준비하셨는지. 처음 알았어요, 정말로. 나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나 봐요. 팟캐스트라는 거 자체 매체를 처음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매체도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런 이 책방 이것도 처음 알았고요. 아무도 모르요. 짧은 책방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정말 정보력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책을 같이 제시해 주셨을 때 저 역시 여성장애인 한 사람으로 이 책을 또 다른 여성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게 참 신선하고, 또 나보다 연배가 있는 또 분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세대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하고 똑같은 장애가 있었어도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생각을 처음 해봤죠. 저만 그런 생각한 게 아니었군요. 똑같아요, 사람. 네, 그 상담 선생님 어떻게, 남자 선생님 어떻게 봤어요? 저는 그 대표님만 나오실 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명 당하신 건가요? 그래가지고 출연을 솔직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을 먹고 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인 방송 체제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푸른 아우성을 알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것을 매개체로 또 세상과 소통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나도 저도 신선했고 이렇게 또 저희의 전문 분야들을 또 매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흥미롭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매니아 분들만 들으셔요. 이 방송 저희 매니아 분들 매니아분들 계시고, 두 분을 통해서 또 장애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이 단체도 또 많이 아시고, 기왕이면 후원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왔어요. 후원 정보는 저희 유튜브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해볼 텐데요. 책이 총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상한 몸, 그래서 통증과 나이듦, 섹스, 몸을 다루고 있고요. 2장에서는 관계 맺는 몸인데 양육과 활동보조, 그 연기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경계를 넘는 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노동과 탈시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순서대로 가면서 각자 제일 인상 깊었던 이야기, 또 이 책을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기억들, 경험들, 또 알고 계신 어떤 분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청취자분들께 나눠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1부 챕터 1 이상한 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 2, 3부 중에 1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밑줄도 많이 치고 제일 할 말이 많았던
챕터였는데 일부 첫 번째 글이 통증, 진화하는 장애, 익숙해지지 않는 통증이라는 거였는데 저는 이 책이 왜 비장애인 분들에게도 모두 정말 필요한 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첫 번째 글을 근거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비장애인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신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어느 시간에 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노화가 올 수도 있고 어떤 형식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몸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비장애 여성들이 장애 여성들이 이미 겪었던 일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일이고 우리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게 굉장히 와 닿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가 인간의 몸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는 환상 때문이다라는 면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이거 우리가 이 이야기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했던 얘기는 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장애인과 비장애인 이렇게 좀 물러나서 봤던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들어가서 이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많이 보게 해줬던 그런 일부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사실은 첫 번째 통증 부분에서 지금 이 대상자 여성장애인분이 고련성 부전증 환자시거든요.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고련성 부전증은 뭐 모르실 것 같은데요. 태중에서도 나오고 네. 고련성 부전증 말 그대로 우리 뼈를 만들 때 네. 뼈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그 단백질이에요. 네, 근데 그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몸에. 네, 그러면서 그 뼈 자체가 약한 거죠. 그리고 쉽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을 제가 소아마비 장애지만 제 장애와 상관없는 이제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할 때 들어보면 이 아이를 땅바닥에 눕혀놓고 엄마가 갑자기 방문을 쾅 닫으면 땅바닥에 진동을 해서 뼈가 부러져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사실은 10살 이전에 100번의 이상의 뼈가 부러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말 그대로 이 뼈 부러짐에 관계된 모든 통증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엄마들은 뼈가 부러지면 그냥 놔둡니까? 그 뼈가 깁스를 하는지도 몰랐고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나와요.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내 아이가 장애라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어찌 보면 얘는 어차피 아픈 몸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뭐 고쳐주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너는 평생 그 고통을 겪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변형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깁스를 나이가 들어서 경험했다는 부분에서는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본인이 몰랐던 것들을 내가 무관심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방조된 느낌, 가족에서도 이렇게 방임돼 있는 느낌,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사실은 여성 장애인이 최고 가정 안에서 제일 먼저 언어적 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제일 먼저 노출되는 게 가족 안에서예요. 차별도 제일 먼저 가족 안에서 겪고 이 책에 보면 알겠지만 뭐 엄마는 나를 친구들이 오면 방에다 이제 숨겨놓았다. 어느 시간이 됐을 때 나를 밖에다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잠깐 다른 챕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장애를 낳은 부모가 죄인인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커가면서 부모의 그런 모습 때문에 자기가 통증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가장 와닿았던 얘기가 내가 뼈가 부러지면 사람들은 얘기한다는 거죠. 좀 조심하지 그랬어. 근데 사실은 이건 자기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고련성 부전증 말 그대로 뼈가 형성이 안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여성이 골다공증이 생겨서 엑스레이를 찍으면요 벌집처럼 구멍이 뽕뽕뽕뽕 보여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쉽게 탁 치면 뼈가 언제든지 으스러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련성 부전증은 그거보다 더 약해. 뼈 구멍 뚫린 밀집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펀지가 촘촘하면 이렇게 많이 빨아들이듯이 이거는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이 이빨에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뼈 자체가 벼 있는 거예요. 그런 때 그런 느낌이 부러지면서의 느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 통증을 당연한 듯이 겪고 산다는 게 나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 태어나자마자 아마 뼈가 부러졌을 거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리부터 그것도 나왔다. 되게 놀라웠고 그래갖고, 그 골절을 했을 때 깁스를 하면 이제 뼈가 휘지 않았을 거다. 휘게 붙지 않았을 거라는 걸 굉장히 늦게 어떤 TV 방송을 보면서 알았나요? 네, 그렇죠. TV 방송을 통해서 알았죠.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줄 알았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 저는 그게 오히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건 오히려 그냥 장애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더
법원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얘기를 생각이 하시는 저는 사실은 거죠. 들었어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제 명시적으로. 느낌이 왜냐면 예.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자랐던 환경이나 아니면 제가 지켜봤던 모든 사람들 속에서의 부모들이 그 당시의 부모들이 왜냐면 생계에 쪼달렸고 경제 사정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 케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부모의 뭐 자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아마 일단은 이 아이가 장애인인 거는 받아들이고 대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에 나가야 되는 부분 보면 여기 뭐 밥만 떠다놓고 오강을 밀어놓고 뭐 이런 이 당사자도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사람한테 그 복합적으로 오는 장애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심하지 않게 변형되는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주의 깊게 안 본 그 시간이 이 사람이 뭐 발목이 허벅지에 닿을 정도의 힘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에 따라서 그 골절의 정도나 통증도 달라진다는 게 좀 그렇죠. 새로운 저한테는 새로운 거였고 왜냐면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아야 할 때 느낌하고 어른이 돼서 손가락 작게 떴을 때 소리하고 틀리거든요. 왜냐면 모를 때 경험과 알면서 어른이 돼서 느끼는 통증의 정도는 더 클 수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척추 측만증이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이게 수술이 워낙 위험하니까 지금 만약에 불편하지 않으면 이대로 사는 것도 선택지라고 하는 게 너무 저는 사실 감동이고 아 이렇게 장애를 볼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그냥 질병 이꼴 장애 뭐 이렇게 꼭 고쳐야 하는 것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살아가는 선택지도 열려 있구나라는 게 좀 저는 되게 새로운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넘어져서 목발로 넘어지면서 무릎뼈가 동그란 뼈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이 이렇게 주저앉았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그분 말씀이 뼈 자체가 너무 약한 뼈기 때문에 여기다 핀을 박으면 부스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그분이 뭐라 했냐면 어차피 이 다리는 땅을 딛지 않고 목발로 의지해서 공중에 띄워놓고 다니시니까 통증이 심할 때는 진통제를 드시고요. 수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그때 바로 보따리 싸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맞는 것 같아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있다는 차라리 희망을 주는 의사보다는 처음에 저는 사실 그게 상처였지만 아니 내가 부러진 뼈를 아무리 못 쓰는 다리라도 불편한 다리라도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인데 왜 나한테 이 핀도 못 받게 하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그러다가 2차 3차에 더 심해질 바에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이 퇴원하고 그날로 나왔다는 결정이 저는 되게 홀가분한 저는 홀가분한 느낌이었어요. 이 여성분한테. 이 사람이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찌 그게 보면 이제 나의 장애를 다시 한번 나의 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혹시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부분이나 저도 나누고 비슷한 이제 생각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뭐 의사나 뭐 타인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것을 내 일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한 번 더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내 일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더 힘들어진다면 어쩔 수 없이 또 그게 자의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분이 그랬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와닿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를 써 내려갔던 부분이 저도 인상에 남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 같은 장애 제가 지금 저도 장애를 갖고 있지만 통증이라는 부분이랑은 조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몸에 통증이라는 것이 지속되어지거나 뭐 발생을 하거나 그런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냥 1년 365일 24시간 통증이라는 그런 고통을 그냥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장애 당사자분들도 있었구나라고 또 저와 다른 면들도 또 느낄 수 있었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우리가 퉁쳐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쵸? 한 분 한 분 정말 경험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르고 그렇죠. 15개의 장애 유형이 일단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 15개의 장애의 그 유형에 맞는 특성들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저는 소아마비면 소아마비는 소화기에 걸리는 그 신체적인 운동 기능의 마비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의 손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모르는 여성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다리를 다쳤을 때 대표님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통증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웃으면서 통증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류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경험하지 못한 몰라서 세상인 그런 거죠. 것 같아요. 몰라서. 근데 이분의 경험은 우리가 만약에 뼈를 부러져 본 사람은 다리도 못 건들게 하잖아요. 너무 아파서 손 대지 마십시오. 막 이러는 것처럼. 근데 이게 늘 노출돼 있고 기침만 콜록해도 갈비뼈가 금이 가고 이런 유의 장애의 삶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라서 누구에게도 눈에 딱 띄는 사람인데 근데 통증까지 내 스스로 느끼고 이걸 살아가야 된다면 정말 힘든 삶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로서도 좀 저는 와닿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나이듦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우리가 장애인하면 떠오르는 그냥 이미지를 떠오르면 그냥 성인 남자 장애인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은 그 다음이고 아이와 노인은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 장애인을 내가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하면 못 본 것 같아요. 못 봐서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제 나이듦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죽음 곁에서 욕망하기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노인이 되어가시는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좀 놀라웠던 거는 이제 책에서 더 이상 장애인이 노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노인 장애인 수용시설에 숨겨지지 않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는 장애인의 나이듦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는 걸 보면서 그전에는 우리가 노인 장애분들을 보지 못했던 건 어디에 숨겨지거나 아니면 그 전에 어떤 질병이든 어떤 상황 때문에 사망하셨거나 그렇게 사라져 가신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비장애인도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으신데 또 장애인 노인분들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처음 목소리 사회로 수면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같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제가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지금 사회복지 이제 박사과정을 끝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노령화 대한 부분으로 해서 뭐 노인 시니어 플래너나 아니면 노인 인지 상담이나 아니면 노인 미술 상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장애라는 몸은 사실은 어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장애인이 갖는 노령화로 겪게 되는 이 육체적인 변형하고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아마비도 1차 소아마비는 50세 이전에 우리가 1기 소아마비라고 하고요. 50세 이후가 되면 이제 그건 제2기 소아마비라서 이 더 기능적인 부분이 변형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건강보험을 든다거나 생명보험을 드는 게 거의 어려워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의 장애 한쪽의 결여로 인해서 오장육부나 아니면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 이 사람은 보험을 들었을 때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보험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건강하지 않은 신체가 100%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보험도 못 들게 하고 들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뭐 유엔에서도 공고를 했고 그랬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있다 그래도 보상액이 아주 작다든가 그런 류의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이 장애인이 노령화가 됐을 때 비장애인이 노령화가 되면 경로당이나 그리고 문화센터나 노인복지대학이나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장애인을 비장애인 딱 보면 노인이 돼도 장애인 복지관 가요. 왜 노인 복지관을 옵니까? 당신 장애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쪽에도 낄 곳이 없어지는 세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장애인들은 수명이 짧다. 그리고 내가 통증이 내 몸에 더 오기 전에 늙음에 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더 빨리 사망한다. 이게 있어요. 비장애인보다도 사망률이 빠르거든요. 수명 자체도 틀려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의 노령화 문제는 사회에서 아직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장애인들이 대부분 젊었을 때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권을 받거나 사회보장 안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뭐 주공아파트 한 5평짜리, 10평짜리에서 생활한다거나 그러다가 이 노인이 되면 그 아파트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장애가 더 심해져서 못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내장애가 나이 들므로 인해서 뭐 여기다 나왔지만 나는 다른 장애였는데 갑자기 내가 청각을 손실한다든가 시각도 손실이 된다든가 이래버리면 사실 이제 사회하고 아예 동떨어지는 거거든요. 섬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겪는 장애인이 나이 먹음이라는 건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안으로 숨는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듦이 어찌 보면 이 장애인 당사자가 살아온 삶보다 나중에 더 많은 외로움과 좌절과 시련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독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그 나이듦으로 사람 자체의 살고자 하는 의지조차 꺾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나이듦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장애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활동보조 사업이 사라져요. 장기 요양보험으로 넘어가요. 네. 그 전까지 활동보조 이름 안에서 뭐 24시 케어를 받고 이동지원과 가사지원을 받았다면 65세가 되면 아예 이제는 장기 요양보험으로 노인으로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24시 케어 받던 사람이 노인으로 장기로 넘어가는 순간 시간이 120시간 확 줄어요. 500시간, 600시간 받던 사람이. 그러면 담당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여지껏 이렇게 못 살아요. 65세 되면 어떻게 삽니까? 이러면 그럼 시설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가족의 책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활동보조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였는데 몇십 년에 걸쳐서 사회에 내보내놨다면 나이가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다시 이제는 집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이듦이 중증 장애인한테는 활동보조도 못 받고 사람을 접할 수도 없게 되고 정말 가장 큰 장애로 이 사람들한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이를 들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이 더 나빠지는 게 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도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렇죠. 장애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중복 장애가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 지금 65세부터 바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65세 이후에도 장애 이 복지 활동보조 지원을 받는 거를 이제 원하시는? 당연하죠. 왜냐면 이 사람은 64세, 만 65세까지는 분명히 500시간이 필요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대소변을 누군가가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 대소변도 치를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나이를 더 먹었다는 이유로 내가 대소변도 이제 나 혼자 치우라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은 죽으란 얘기거든요. 제도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책인 거죠. 왜 이렇게 정했는지도 참 이해가 되는. 65세가 되면 노인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장기 요양으로 넣어버려요. 장기 요양이 최대 시간 125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500, 600시간에 사람이 한 명, 뭐 3, 4명이 붙어 있어야 되는 장애인 당사자가 이제는 120 몇 시간에 낮에 사람이 잠깐 왔다가는 소변도 내 마음대로 못 보고 대변도 그 사람이 와야지 볼 수 있고 아니면 기저귀에 똥을 못 치워서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있다가 욕창이 생기거나 그 찝찝한 기분을 갖고 밤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면 지자체나 공무원들은 그 시설로 들어가십시오. 장애인 시설로.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십시오. 근데 사실 요양병원도 비장애인 중심이거든요. 장애인들은 요양병원하고는 또 특징이 틀려요. 요양병원은 뇌병변 장애, 뭐 이렇게 우리 중풍, 흔히 말하는 뭐 치매 이런 분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소아마비, 뇌성마비, 시각, 청각 유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어울릴 수가 없어요. 또 거기서 케어하는 선생님들이 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보조를 하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하고는 또 느낌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죽음을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65세가 되기 전에 당신은 사회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전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없는 거죠. 지금 지원 구조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 것 그렇죠. 같아요. 제도적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장애가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찌 보면 통증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게 나이 들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애 연합 쪽이나 아니면 장애인 분들 측에서도 이제 노인 문제는 최근에 부상한 어떤 그렇죠. 이슈일까요?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장애인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사실은 그 나이듦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의학 기술이 발달하고 약이 좋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지금 노인들도 사실은 수명이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 비장애인 노인의 수명이 평균이 80이라면 예전에 장애인 그 노인의 평균 수명은 60을 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70 가까이도 같이 80과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서비스 형태나 이런 것들이 변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럼 지금 장애 노인이신 분들이 처음 겪는
보일 거 본인 지금 처음 겪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들도 사실은 저희 여성 장애인 연대를 통해서 뭐 교육 사업도 받고 뭐 꽃꽂이도 배우고 홈패션도 배우고 막 합창단도 해요. 근데 그런 그 자금의 출연이 사실은 시나 도거든요. 관공서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보건복지부나. 근데 이들이 할 때 그러니까 사회 참여, 자립 프로그램 이걸로 해서 돈을 줘요. 근데 65세, 60이 넘는 회원은 그 서비스의 명단을 못 넣게 해요. 이분이 무슨 사회 참여를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한테 꽃꽂이 기술을 가르치고 재봉틀을 가르칠 때는 당신이 사회 속에 나가서 또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되십시오라는 뜻으로 평생 교육 사업도 하는 건데 왜 60세 이상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금 뭐 할 거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대상자에도 못 넣는 거예요. 이름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해하는 거죠. 이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힘드시고요. 그냥 와서 같이 우리 식사하시고 자조 모임으로 수다 떠는 데만 오세요. 그러니까 돈이 투입되고 결과치를 내야 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올 수가 없는 제도가 된 거예요. 이제. 왜냐면 그들이 대상자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한테 재원을 썼을 때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면 어찌 보면 이 모든 몸 중에 가장 어려운 숙제일 수 있어요. 갈 때마다 또 다른 벽에 되게 부딪히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참여하고 싶은데 이건 또 안 되고. 그렇죠. 내가 나이 들면 갈 또 때마다 서럽구나 또 이제. 벽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선생님, 오남경 선생님 혹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나이 먹기가 참 두려워지는 것 같네요. 네. 아직 경험해보지 않고 아직은 뭐 나이가 젊다라는 측에 뭐 속해 있는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치니까 두려워집니다. 네. 빨리 그런 제도들이 좀 되게 활성화되고 제도로서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기관에 혹시 노인분들이 계실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전국에 이제 11개 지부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 어느 순간 이 회원들의 나이대가 다 노령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젊은 장애인들은 사실은 거의 요즘 발달 장애가 많거든요. 지적 발달이 많고 그리고 좀 젊네 이러면 비장애인으로 있다가 사고로 인한 중도 장애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소아마비는 1970년대 이후부터 생기지 않는 질환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성 장애인의 수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애인 단체에 와서 뭔가를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노인분들이 회원들이 많아지니까 현장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일할 활동가들을 못 구하게 되는 거죠 또. 젊은 세대가 일해줄 수 있는 세대가 없어지는. 일해줄 수 있는 세대가 없어지니까 그 장애인 단체를 지켜줄 세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인구 구성을 보면 노인분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여성 장애인 지금 전국 지구로 봤을 때 50대 이상이 50대 대부분 이상. 많죠. 50대 60세 전. 그런 것들이 혹시 상담을 통해서 혹시 노인분들이 오시거나 그렇죠. 노인 피해자분들도 저희 쪽에 오시게 되죠. 오시게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그 상관은 없지만 그 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정보 자체를 모르고 계시거나 알지 못해서 서비스를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죠. 나이가 더 있으신 분, 또 장애가 있으신 분은 특히 더. 네. 일단은 뭐 정보 접근권도 떨어지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막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우리 활동가들이나 우리 전국 대표들한테도 나는 얼굴 마담으로서 미모는 안 되지만 무조건 나가서 여성 장애인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이 어떤지를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데도 나와서 계속 내가 얘기를 해야지 비장애인이 들었을 때 내가 느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나 예비 장애인이에요. 나이가 드는 순간 나는 계단이 어려워질 거고 그리고 내가 나이를 드는 순간 앞에 사물이 안 보여서 안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노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이가 먹으면서 청력을 어느 정도 약해짐으로 해서 보청기를 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사실은 청각장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누구든지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는 비장애인이 될 수 없지만
비장애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 나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요즘은 환경이나 뭐 이런 기술적인 개발로 인해서 중도장애인 수도 점점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무리 두 발로 멀쩡히 걸었어도 내일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나한테 경험하지 않은 일이란 이유로 사실은 나한테는 안 생길 일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하면서 원망을 하거든요. 불안해서 피하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일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았으면 하는 겁도 날 거고 있겠죠. 그냥 눈을 감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자세히 들여본다는 건 내가 그만큼 그 안에 몰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사회자님 같은 경우도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아마 비장애인 여성의 시야로 또 이 책의 느낌이 분명히 장애를 갖고 있는 나와 우리 오남정 쌤이 읽은 느낌하고는 또 틀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대리로 경험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었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나는 못 견뎠을 것 같아. 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많이 이슈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사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많이 알려야 된다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이런 저희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최근에 노인 문제나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장애인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노인 문제를 얘기할 때 꼭 장애인의 이야기도 좀 같이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노인 장애인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치료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이런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어찌 보면 비장애인 노인과 장애인 노인에 들어가는 복지 서비스 그 금액 자체가 틀려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갈 곳을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장애 노인분들은 모든 영역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노인이 아니어도 장애라는 게 있는 순간 모든 영역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장애가 있는 순간부터 한계라는 것들을 그들이 정해놓거든요. 이건 못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인식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도 이 노인 문제는 무조건 장애인을 같이 갖고 가고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정말 이제는 뭐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시기는 분명히 왔어요. 이 청취자분들 들으시면서 노인 문제 떠올 때 장애 노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지 이 생각을 한 번만 해주셔도 저희 이 방송은 너무 의미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왕이면 저는 이 방송에 애청자들이 엄청 많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애청자분 늘어서 댓글에 노인 장애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그런 의문도 많이 제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